우리 뉴스 보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힐 때가 많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술에 취해서 그랬다. 정신병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화가 나잖아요. 과연 기억이 안 난다는 이 변명 진짜 법정에서 먹힐까요?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들을 가지고 그 기준이 뭔지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예전에는 이런 주장이 먹히면 무조건 형을 깎아줘야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무조건. 근데 지금 법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더 이상 만능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변화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두 가지 실제 사건이 있거든요. 한 명은 진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다른 한 명은 뭐랄까 되게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였어요.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법원이 진짜 뭘 보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기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 살인을 저지르고 저 지적장애 있어요 라고 했고 B씨는 강제추행을 하고 조현병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요. 겉으로만 보면 둘 다 뭔가 사정이 있나 싶죠. 하지만요, 법원의 판단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일단 A씨 사건부터 볼까요? 와, 수사 결과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딱 준비해놓고 범행 후에는 증거를 없애려고 시신까지 훼손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CCTV 없는 길로만 쏙쏙 골라서 도망가는 그 치밀함까지. 이게 과연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나요? 너무 계획적이잖아요. 그럼 B씨는 어땠을까요? 완전 정반대예요. 범행 내내 누가 날 조종하고 있어 같은 진짜 알 수 없는 말을 막 중얼거리고요. 행동에서도 어떤 계획이나 목적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혼란 그 자체였죠. 실제로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가 앓던 조현병 증상이랑 딱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사건, 법원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요? 자,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명은 엄청 치밀했고 한 명은 완전 혼란스러웠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실 것 같으세요? 법원의 판단은요, 정말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 바로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씨가 보여준 그 모든 계획적인 행동들이 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버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됐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뭐냐?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당연히 기각됐고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세운 그 치밀한 계획이 자기 발목을 잡은 셈이죠. B씨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대법원은 이거 진짜 심신상실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냥 유죄라고 딱 잘라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더 깊게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의 아주 중요한 원칙, 규범적 평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요 라는 진단서를 떼주는 거랑 법원이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 저지를 때 이게 나쁜 짓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를 판단하는 건 별개라는 거죠. 의사 진단서가 무슨 프리패스 같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종 판단은 판사가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거죠. 법원은 병명이 적힌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봅니다. A씨처럼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증거를 막 숨기려고 하는 행동. 이게 바로 나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심신미약이 인정만 되면 판사가 무조건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이건 안 깎아줘도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의 권한이 훨씬 세진 거죠. 자, 그럼 이런 법원의 원칙들, 우리 실생활에서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팁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가해자가 사건 전후에 보였던 정상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말을 했다거나 재빠르게 도망갔다거나 하는 그런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반대로 만약 정말 억울하게 피고인 입장이 됐다면 그냥 진당서 한 장 덜렁 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당시에 내가 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야만 해요. 이제 핵심이 딱 보이죠? 제가 술에 취해서,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이런 변명들, 특히나 큰 범죄에서는 더 이상 법원에서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깐깐하고 정교해졌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결국 이 모든 판결들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법의 진짜 역할은 과연 뭘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법은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범죄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사람들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법의 이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